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렇지. 네, 이 미중시의 약세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네. 우리 시장인데요. 뭐 반도체주 그리고 그동안 달려왔던 종목들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하락하고 네. 있는 상태여서 사실 지금 이 구간 나는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시름이 깊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경기 침체 우려감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그 악재가 한번 그 전에 작용을 했었을 때가 이제 우리 지난 8월 5일, 지난달 초에 그때 장 많이 빠질 때죠. 사실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8%, 10% 넘게 빠졌잖아요. 오늘은 사실은 3%까지 가까이 떨어졌다 다시 좀 낙폭을 줄이는 것. 또 특히 선물 같은 경우도 근 4, 5% 가까이 처음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장 열리면서부터는 오히려 반등을 하고 낙폭, 양봉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투자자분들께 생각하는 우려가 일단 한번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시장에 대해서 너무 또 과도하게 또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차분하고 냉정한 어떤 마음으로 또 이번 조금 오늘 좋지 않은 이 장 상황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청자분들께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도 좀 기다리는 오늘로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략 챙기시면서 저희와 함께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구간 주요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죠. 예, 이해라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실은 좋은 섹터는 저 왼쪽 끝에 구석에 STO 하나 있고요. 오늘 다 파랑 색깔이죠. HBM, 반도체, OLED 이쪽, IT 쪽 전체적으로 좋지 않죠. 그다음에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딥페이크, 보안 뭐 이쪽도 오늘은 그동안의 상승폭을 꽤 많이 토해낼 정도의 좀 지수의 낙폭, 종목의 그 주가의 낙폭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7, 8월 시장 끌고 왔었던 제약바이오, 2차전지, 원격 의료 이쪽 헬스케어 쪽하고 2차전 쪽도 오늘은 좀 밑에 하단에 좀 몰려있긴 합니다만 좋지를 않습니다. 비만까지 마찬가지고요. 어제 좀 좋았던 음식료도 오늘은 좀 약세죠. 보험주도 어제 좋았는데 약세고 은행도 증권 다 뭐 금융주들 다 좋지 않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주도 그렇고 사실 오늘 뭐 이렇게 다 좋지를 않아서요. 이런 날도 있는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수는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일단 상승한 종목 하나, 섹터 하나 있으니까 STO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STO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또 새로운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STO에 말씀을 드렸을 때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1대 국회 때 STO 관련된 이 법안이 계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폐기가 됐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STO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 윤창현 전 의원입니다. 서울시립대 교수고 이제 경제학자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서 얼굴도 많이 익숙한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 윤창현 전 의원이 이번에 코스콤 새 대표가 됐습니다. 코스콤이 지금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STO 사업이거든요. 증권사들과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 STO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윤창현 전 의원이 새 대표로 이제 내정이 되면서 결국은 아직 법제화가 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법제화가 될 가능성도 막 높아지는 상황이고 법제화가 됐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진두지휘할 이 코스콤의 새 사령탑이 윤창현 전 의원이다 보니 그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다 보니 토큰 증권 사업, STO 사업이 좀 순항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STO가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유일한 섹터로 현재 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볼까요? 지수 상승폭이 작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강한 상승을 보여서 상승 상한가를 일으켰던 핑거가 오늘도 20% 가까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아주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고요. 갤럭시아 SM 오늘도 두 자릿수 11% 넘게 오르고 있고 오늘 증권사들이 보이죠. SK증권, 하나투자증권 그렇게 보이는데 증권사들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코스콘과 더불어서 이 STO 관련된 사업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이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션주는 뭐 플러스긴 한데 어제만큼 그런 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은 하여간 STO 관련주, 이 토큰발행증권 관련주 하나만 그나마 시장에서 조금 빛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지수가 크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사실은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 크게 떨어진 거 말고는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 제주들이 크게 약세를 보이는 거 말고는 사실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잠시 후에 이제 반도체랑 HBM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지수와 관련돼서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다른 종목들, 뭐 2차 전지가 됐든 다른 어떤 섹터들의 뭐 낙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이게 뭐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뭐 9%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랑 HBM 관련주들은 한번 봐야 되겠죠. HBM 관련돼서는 사실은 삼성전자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대만 이 조사업체죠. 트렌드포스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5세대 HBM3 8단짜리입니다. 이걸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했다. 그다음에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까지는 삼성에서 확인을 해줬고 공급이 시작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사실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삼성전자가 이 부분 관해서 신중하게 좀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공급이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8단짜리 그 다음에 이제 12단짜리가 있죠. 12단짜리가 이제 들어가느냐, 언제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또 이제 남은 또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8단짜리 삼성전자 HBM은 H200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제 블랙엘에는 이제 12단짜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단도 들어가고 12단짜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블랙엘 차세대 이제 GPU죠. 여기에 들어갈 이 HBM이 이제 12단인데 이거가 이제 과연 이제 누가 먼저 납품을 시작하느냐. 현재로서는 매스캐닉스가 가장 유력하다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삼성도 지금 뭐 상용화에 좀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퀄 테스트도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먼저 되든 간에 그냥 선점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HBM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뭐 한미반도체, STI 등등등 있고 오늘 뭐 사실 다 주가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소재, 뭐 소부장들이죠. 소재, 장비, 부품주들 다 오늘은 뭐 낙폭이 큰 편입니다. PSK 홀딩스도 오늘 8% 넘게 이렇게 떨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HBM 관련주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랑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또 하나 재료가 있는 게 OLED입니다. 들어가 보죠. OLED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좀 괜찮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뭐냐면 내년부터 이제 모든 아이폰에 OLED 패널을 채택을 하겠다. 지금은 이제 최첨단 쪽에 제품 쪽에 이제 주로 넣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이폰 SE, 즉 이 아이폰 SE가 이제 아이폰 중에서 제일 저가 품목이죠.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 LCD를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아이폰 SE가 최저가 모델에도 OLED 패널을 쓰겠다라고 이제 애플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어디 거 OLED를 쓰느냐. 사실 OLED는 특히 이제 이 첨단 쪽은 작은 소형이죠.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국내 업체들이 좀 잘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올 상반기 같은 기준으로 해서 이 중국 쪽 OLED도 지금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중국 쪽의 LCD처럼 시장 점유율을 뭐 완전히 뺏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애플에 납품할 OLED 패널에는 50%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30%는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 BOE도 2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가면 참 좋겠는데 중국 이 OLED 쪽의 기술력도 좀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될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P첨단 소재 5%, TSI, FN테크, DIT, 테크잉 이렇게 OLED 관련주들도 주가가 좀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사실은 뭐 종목 얘기 뭐 길게 하기 참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뭐 오늘 같은 상황도 좀 냉정하게 보시면서 그동안 내가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지지선 같은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이렇게 좀 옥석 가리기를 하는 그런 어떤 시기로 또 보시는 것도 조금 더 투자 어떤 스킬을, 투자 능력을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데일리의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시장 상황 진단해보고 종목 얘기도 챙겨보겠습니다. 지시포 박수범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수 자체로도 많이 떨어지고요. 물론 뭐 저점보다는 회복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종목들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일단 현재 구간 시장 상황을 진단해봐야 되는데 이럴 때를 기회로 오히려 좀 잡아봐야 될지 여전히 그래도 보수적인 접근이 맞다. 이렇게 두 개로 제가 나눠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쪽이 맞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도 지금 현재 글로벌 매크로 흐름들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현재 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고, 실질적으로 CPI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았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았던 이유가 워낙 좀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많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지금 CPI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져 있고 오히려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기준이랑 지금 현재 기준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우에다 총재, BOJ 총재가 또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대로 지금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흘러간다면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연도 한 12월 달 정도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 좀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세론 현상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에 다음 주에 선물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도 좀 길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 글로벌 매크로 흐름이 좀 나빠지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뉴욕 증시가 많이 조정받으니까 좀 조정받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오른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형주들의 움직임들도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은 좀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밸류상 봤을 때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범 대표의 관점으로는 너무 우려할 것은 없다. 기회를 모색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관점에서 종목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다른 종목들도 많이 내리고는 있지만 우리 대장주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점검해 주세요. 네, 반도체 지금 현재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거의 마이너스 10% 가까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좀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은 매수를 하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이제 80% 정도가 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예요. 그 중에 한 20% 정도가 전력 인프라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조선 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수급이 좀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반도체가 그만큼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상승하지 못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 국내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레거시 쪽도 뭐 최근 좀 나왔던 얘기가 중국에서 사재기를 많이 했다. 상반기 사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물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레거시 쪽에서의 ASP가 좀 올라간 이유는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해석할 내용들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적인 해석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HBM 수요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HBM 생산 라인을 많이 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뭐 낸드라든가 D램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을 지금 아무튼 레거시 쪽도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좀 삼성전자 좀 주가 움직임 좀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좀 차트를 보면 이제 88,000원까지 이제 고점을 한번 찍고 7월 달에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7월 달에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좀 이어나가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계속 조정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보면 이런 하락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8월 달에 블랙 먼데이에 있어서 이제 크게 영향을 줬던 건 이제 BOJ의 금리 인상이었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걱정거리였는데 그 부분 또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좀 내려갔습니다. 네. 거의 전 저점까지 좀 내려와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전 저점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멀티플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내려갈 만큼 지금 이제 호재가 없냐? 호재 있습니다. IBM 쪽에서도 이번에 AI 칩을 개발했는데 그 부분들 전량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겠다는 내용도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뭡니까? 파운드리 쪽의 사업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고 지금 현재 TSMC가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다 보니까 위기감을 좀 느꼈던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제 변화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저는 분명 매수하시더라도 만에 하나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건 절대 손해보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반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정상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이 가격대 이상으로는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더라도 이 가격대는 정말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탑 티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SK 하이닉스 또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6%까지 좀 내려왔어요. 네. 전 저점 부분까지 좀 내려왔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쌍바닥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추세적인 반등이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 좀 생각한다면은 저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매수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장비 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TC 본딩을 만들고 있는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한미 반도체 쪽에서 또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배시를 좀 넘어서는 제품이 좀 개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배시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한 지도 좀 되었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일단 배시 하이브리드 본딩이 우리나라 돈 대략적으로 한 130조, 죄송합니다. 13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한미 반도체 장비에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우리가 다른 섹터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쪽 볼까요? 지금 현재 게임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게임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7월 한 중순부터였나요? 계속해서 매수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리피킹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물론 게임 쪽도 또 보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잘 나가는 게임 회사들은 계속 잘 나가고 있고 못 나가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못난이로 지금 현재 하락 전환돼서 계속 못난이로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저 대형 게임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중에서 저는 탑픽을 크래프톤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뭐 마이너스 1.58%예요. 지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5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거의 한 3%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59%면은 상당히 좀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보게 되면 좀 수급상 보더라도 외국인들 오늘도 매수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매수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보면 8월 달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합니다. 그러니까 크래프톤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기관 쪽은 최근 들어서 이제 보수적인 대응을 좀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반기 또 인조이라는 또 새로운 또 게임들도 좀 나오고 여러 게임들이 지금 내년에도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래프톤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넷마블입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도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영업이익도 최초로 분기당 1,000억을 넘겼습니다. 이번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보셨던 크래프톤과 마찬가지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고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 또한 우리가 크래프톤 못지않게 좀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크래프톤보다는 상승 탄력이라든가 차트 흐름들 자체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 갭 하락으로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갭 하락이 시작되었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이제 22평선 위치가 대략적으로 한 6만 1,000원 부근인데 6만 1,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6만 1,000원만 좀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매수 전환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넷마블 또한 관심 있게 좀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크게 조정받을 때는요. 일단 대형주가 정답입니다. 중소형주들보다. 그리고 네. 테마주도 좀 자제하면서 이런 이제 우리가 기회를 가져가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게임주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토픽은 크래프톤 이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외국인 수급이 붙고 있는 모습이 잘 연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넷마블도 매수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이쪽도 볼게요. 최근에 2차 전지 쪽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또 차세대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기차 네네. 배터리 관련해서도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2차전 쪽이 상승하는데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보게 되면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었습니다. 자, 두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지금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과 함께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한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네. 지금 한 6, 7년은 된 것 같아요, 같이. 그런데 그 가시적인 생산을 양산을 할 시점이 지금 2030년을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삼성 SDI가 상당히 좀 빠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현재 양산할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최근에 뭐 람보르기니라든가 아니면 페라리라든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유명한 스포츠카들 뭐 네. 3억대 4억대 하는 이제 스포츠카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이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전기 자동차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가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최근에 좀 제시했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 또 폭스바겐 오늘 또 뉴스가 좀 나왔지만 안 좋은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대응을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폭스바겐이 좀 약간 좀 공장도 축소하고 있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독일에서 제일 나가는 게 벤츠가 아니라 오히려 BMW가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벤츠보다는 BMW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노스볼트로부터 약 2조 원 되는 가량의 배터리를 받기로 했는데 기술력이 좀 안 됩니다. 노스볼트 같은 경우. 그리고
단 한 번 더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발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불량률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BMW 측에서도 우리 노스볼트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겠다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헝가리에 보면 이제 삼성 SDI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량 2배로 좀 늘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차트적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자, 오늘 뭐 시장이 좋지 못한데 갭 하락으로 시작되었어요. 자, 시초가가 마이너스 3.9% 거의 마이너스 4% 정도에서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양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5일선 저항을 좀 받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5일선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계속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최근에 뭐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고 외국인들도 매도보다는 좀 매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들이 좀 더 강하게 좀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좀 주가가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유지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뭐 LG 엔솔에 대해서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은 일단 좀 8월 중순부터 해서 시작되었던 부분들이었고 지금 현재도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해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죠. 여기다 좀 외국인들 또한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 SDI보다 지금 이제 더 안정적으로 좀 LG엔솔에 대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LG엔솔이 외형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의 3위 정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삼성 SDI라든가 다른 셀을 만드는 회사들에 비해서 LG엔솔이 좀 더 멀티플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외국인들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 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투자 심리도 안 좋을 거고 지금 모니터를 꺼버릴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호재가 있으면 악재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라는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저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오늘의 공략적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이 현재 가격대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도 좀 높아지고 있고, 지금 상반기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줬죠.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되면서 빠르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줬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8월달 수출 물량 동향에서도 1위를 보여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의 낸드 쪽도 마찬가지고 낸드 쪽도 마찬가지고 SSD 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말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예측치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이제 3분기 실적 또한 발표일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박앤세일을 해줄 때 오히려 매수 시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 목표가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1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K증권 쪽에서 12만 원 또 제시했었고 다른 증권사들도 최근에 이제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포지션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라고 손절가 저는 없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는 제가 같으면 체리 피킹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흔들릴 때는 작은 종목 말고 그래도 견조히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수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매크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김한진 박사님을 하시는 날 그 한 달 정도의 텀으로 이제 전체적인 뭐 국내외 매크로 상황들을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들을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에는 이제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김한진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침 오늘 또 오신 날 새벽에 이제 뉴욕 쪽에서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았고요. 또 그거를 이제 촉발시켰던 이유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들 중심으로 한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게 다시 한번 지난 7, 8월 초반대, 7월 말 8월 초반대 이후로 다시 한번 또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 뉴욕 시장 마감 결과 보시면서 박사님 드셨던 생각이 어떠셨는지부터 궁금하네요. 네, 9월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조금 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뭐 그 원인이라고 굳이 찾자면 뭐 PMI, 제조업 PMI의 뭐 쇼크가 이제 원인이었는데 사실 제조업 PMI는 한 2년간 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여간 네. 우하향이었어요. 네. 굳이 따지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2023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게요.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선이 5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2023년 전체가 통으로 제조업 부진 기간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살짝 올라왔는데 올해 초에 네네네. 다시 또 잠수를 타고 있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이지만 네. 아무튼 2023년 초부터 1년 반 정도 좀 경기 침체, 제조업의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다. 이거는 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행 지수,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거의 지금 3년 가까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가 거의 제조업을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PMI의 쇼크는 새로울 것은 없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투자 심리가 불안정하고 그렇죠. 네. 마치 좀 하락할 수 있는 트리거가 조금 존재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호재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악재를 찾아서 조금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투자 심리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흔한 말로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인 네. 상황인 거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뭐 지난 8월 2일과 8월 5일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꼭 한 달 전으로 지금 되돌아간 건데. 사실 그런 거죠. 예. 근데 8월 2일과 8월 5일, 8월 초에 주가 하락도 7월 고용 지표가 촉발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쏠림 현상. M7 특히 엔비디아의 어쨌든 뭐 주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표면적인 요인은 그때도 7월 고용 지표였고 이번에도 조금 아직까지는 지금 8월 달에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주가가 다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 M7 비중에 대한 M7의 쏠림에 대한 지금 시장의 부담이 다시 표출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M7의 너무 과도한 어떤 쏠림에 따른 부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 가격은 아직도 굉장히 비싸다. M7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그 급락을 했던 것도 그때랑 이번이랑 오늘이랑 사실은 유사하고요. 네. 퍼센티지 차이가 좀 있긴 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ISM 오늘 제조업 지수 얘기를 했고 이틀 뒤에 이제 서비스업 지수도 나와서요. 네. 서비스업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버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비스업이라는 쪽 하나만 가지고 아무리 미국이 뭐 소비 중심으로 뭐 경제 구조가 돼 있다고 해도 서비스업만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이를테면 뭐 임금 인상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경기가 계속 나빠진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높은 임금을 계속 줄 수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결국 그 이후에는 고용 감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이 서비스업 쪽은 현재 상황이 계속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어서 이제 뭐 서비스 PMI가 나오면 시장이 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겠지만 그렇죠. 서비스업은 사실은 지금 기준선인 50 위에서 예. PMI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듯이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으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미국의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15%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얼마 되지 네, 그리고 않죠. 소비 지출이 70%인데 고용 창출이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서비스업 경기마저 무너진다면 이제 시장은 조금 기댈 언덕이 없는 셈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 PMI의 약세에 이어서 나타나는 서비스업 PMI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은 어쨌든 뭐 미국 제조업은 말씀드렸듯이 2년째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일이 아니고 네. 서비스업 쪽에서 서비스업의 그 경기를 지탱하는 고용 지표가 얼만큼 빨리 식는 건 맞지만 얼만큼 빨리 식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바르기 네. 문제다. 네, 근데 지금 뭐 지난번에도 3회 법칙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실업률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또 8월 고용 지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은 파월 의장 얘기대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천천히 식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맞는데. 노동 수요 쪽에서 버퍼가 있기 때문에 3회 법칙이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즉 뭐 사람을 자르고 해고를 잘라서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노동 수요가 아직까지도 한 600만 명 정도, 미국의 내일 또 이제 졸트 보고서도 네, 나옵니다. 내일 맞아 그게 나옵니다. 구인 구직 보고서도 나오는데 굉장히 좀 숨가쁘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 고용 구직 보고서를 보시면은 구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경제활동 인구에서 기업들이 얼만큼 채용을 할 거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구인율이 아직까지는 4.8%예요. 근데 보통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려면 제가 볼 때는 4%를 깨야 되거든요. 언더 4%가 네,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 600만 명 정도의 미국의 고용 버퍼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미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어느 일부 업종은 섹터마다 좀 다르겠죠. 해고를 사정이. 합니다. 네. 사람을 자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한 600만 명 정도의 고용 버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실업률이 급증하는 시점, 그러니까 고용 버퍼가 사라지면서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또 사람을 또 해고를 더 시키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 본격적으로 급감하는,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지금 뭐 16만 건 정도 이번 8월 지표가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월가의 컨센이 그 정도죠. 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만 명 밑으로 계속 그냥 10만 명 이하로 찍히는 이제 예. 그러한 상황이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이제 결정적인 신호가 될 텐데, 그게 지금 뭐 당장 뭐 9월 달에 나올 거냐, 올 연말 정도에 나올 거냐, 내년 한 중반 정도에 나올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고용 버퍼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급등하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4.5% 이상으로 급등하고 신규 일자리가 10만 명 이하로 네. 찍히는 그러한 경기 침체에 도달하는 시기는 올해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말이죠. 우리를 따지면 금요일 밤 늦게 아마 나올 텐데, 미국의 이제 8월 고용 보고서의 내용은 일단 기준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의 기준점은 신규 채용이 16만 명, 그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밑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실업률이 4.5% 밑에 쪽에서 얼마나 네. 나오는지. 지금은 근데 월가의 전망치를 보면 4.2%로 오히려 7월보다 네. 또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신규 채용자 수도 보면 작은 데가 한 15만 명 정도 중반이고, 크게 보는 데는 18만 명대 중반까지도 이제 보더라고요. JP모건이 제일 높게 보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게 예. 된다고 보면은 월가에서도 보는 것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1분기가 사실은 27만 건이었고요, 그렇죠. 평균이. 그리고 2분기와 최근 3개월 뭐 거의 같습니다. 한 18만 건, 17만 건 정도인데, 지금 8월달 고용 지표도 한 17만 건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뭐 평균값을 내면 중위값이 16만 5천 건. 그러니까 지난달에 11만 4천 건보다는
조금 정상으로 회복되는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지난 7월 고용 지표가 망가졌거든요. 한 27만 건 정도가 조금 이례적으로 고용이 줄었던 이제 이 부분이 다시 리커버되는 이제 그런 8월 고용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정도로 발표가 된다면 컨센서스 정도로 발표가 된다면 한국 시간으로는 뭐 토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미국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 공포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한숨 돌리는 그러한 고용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지금 결국 미국의 고용은 어쨌든 추세 자체는 계속 이제 좀 내려가는 쪽으로 꺾였다라고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만 건 이상의 신규 고용이 지금 한 30만 건 됐었거든요. 네네. 작년만 해도. 이게 지금 한 15만 건, 16만 건, 17만 건 정도로 지금 내려와서 과거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 조금 경기가 호황일 때 평균 수치가 지금 수치입니다. 한 17만 건, 18만 건 정도가. 그러니까 고점에서 고용이 내려온 거지, 식은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 17만 건, 16만 건은 이게 정상이라는 말씀이죠. 굉장히 좋은 거죠. 정상이 아니라. 그럼 그 전에는 30만 건 나올 때는 이건 40만 건, 50만 건 됐죠. 그건 좀 너무 과도했던 거고. 노동시장이 팬데믹 때 완전히 균열이 보이면서 특히 이제 이민자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또 원하면 누구나 다 취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2개가 넘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1.2개로 정상화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그 시점. 참고적으로 유럽은 0.5입니다. 유럽은 정말 거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상당히 좀 배부른 거죠.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정상화는 맞는데 이 정상화가 곧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가의 컨선도 그렇고 박사님 판단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가파르기가 확 떨어져서 고용 상황이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고용 지표는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용 지표 자체를 실업률까지 포함해 다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다라고 맞습니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경기가 이미 나빠진 상태니까 침체 국면에 빠진 상태까지도 실업률이라든가 고용 상황은 나쁘지 않다가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예를 들어서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이나 이 신규 취업자 수가 확 줄어드는 또 실업률이 확 올라가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온 전례가 몇 번 있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번에도 이미 시장은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고용이 후행적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이 전반적인 시장 불안감에 좀 이렇게 잠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기 침체의 속도인데 이 경기 침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고용 시장이고 근데 고용 시장에서 지금 천천히 신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실업 상승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용 지표가 싣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불안한 거죠. 이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또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 됐는데 네. 그거는 이제 좀 논의가 됐는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조연이 된 거죠. 그런데 주연은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의 속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과거 같으면은 고용시장이 후행 지표였는데 팬데믹 때 이후로는 고용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고용시장의 타이트성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회귀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소비를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행 지표지만 선행 지표 쪽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죠.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보다는 뭐 ISM 지표를 보더라도 신규 주문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선행적인 지표, 제조업의 뭐 여러 가지 뭐 출하 재고 비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선행성 있는 지표에 집중할 텐데 지금은 후행 지표를 굳이 보는 이유는 지금 소비가 빨리 식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질 거고 또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면 곧 이게 해고로 이어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전체적인 금융 컨디션이 악화될 게 분명한데 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 고용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팬데믹이 만든 약간 괴물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팬데믹 말씀 저도 하셔서 이 고용과 관련돼서 이제 과거와는 다른 뭔가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명쾌하지는 않은,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그런 변수들. 대표적인 게 아마 이민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동통계국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제 신규 고용 그거를 이제 통계를 80만 명이나 이렇게 줄어든 걸로 다시 그때 수정 발표를 맞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 이 수치가 나온 걸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데, 이게 결국 저는 그게 맞냐 틀리냐 문제를 떠나서 통계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결국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 또한 또 고용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어떤 하나의 뭐 매개 변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고용시장 통계는 1년에 2번 수정을 하고요. 두 번째 수정은 뭐 이듬해 2월에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고용이 워낙 마켓의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서 굉장히 좀 사사치 보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80만 건 이상의 그 통계 오차가 있는 것은 아마도 조금 그 이민자가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은 게, 왜냐하면은 그 수정할 때 보는 지표는 노동국에서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그렇죠. 찍히는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숨길 수 없는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불법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안 찍히는 거죠. 기업들한테는 설문조사를 전화를 해보면 고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고용보험에는 등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오차가 적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팬데믹으로 인한 그 후유증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IMF 겪고 나서 경제 구조 자체가 변한 것처럼 이 팬데믹이라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어떤 구조 또는 뭐 어떤 지표 이런 거에도 굉장한, 사실 어떻게 보면 왜곡을 주는 셈인 거군요. 모든 곳곳에서 그런 지표에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시장 예상과는 좀 다른 어떤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식시장은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이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고용 얘기를 이렇게까지 뭐 상세하게 하는 이유도 결국 이제 9월 이제 중순에 있는 FOMC에서 이제 과연 연준이 흔한 말로 비커, 그러니까 50bp를 내릴 거냐 아니면 그냥 뭐 25bp 정도 무난하게 내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파월도 지난번 잭슨홀 미팅 때 데이터를 보고 그 부분은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용 보고서라든가 이런 지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시나리오가 사실 현재로서는 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우리는 시나리오로 50bp로 갈 거냐, 25bp로 갈 거냐 이런 걸 두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박사님의 판단은 현재까지는 25bp 쪽이신지 50bp 쪽이신지 그거부터 여쭤보시면 돼요. 좀 25bp고 좀 9월과 12월 올해 3번이 아니라 2번만 인하할 거다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를 이번에 연내에는 인하할 거예요? 연내에는 50bp, 25bp씩 2번, 9월과 12월 그렇게 2번 인하하고. 그러면 75bp가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합쳐서 50bp? 네. 9월에 25bp, 12월에 25bp. 그래서 50bp만 내릴 거다. 이렇게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재무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이 경기가 조금 둔화되더라도 좀 그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재정 인플레이션이 조금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끝나면 파월 의장과 이제 연준 지도부가 조금 매파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조금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다 잡혀서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우리는 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리고 지난번 뭐 잭슨홀 미팅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B컷까지도. 그렇죠. 뭐 직접적으로 언급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약간 슈퍼 비둘기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11월 5일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조금 신중한 모드로 저는 좀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신중한 모드라는 거는 결국은 50bp처럼 크게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만,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정도로만 갈 거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물가가, 그리고 근원 물가가 지금 충분히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2%의 타겟에 도달하는 것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 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빛의 속도로 물가가 떨어졌지만 여기서 한 1%포인트, 한 80 BP, 한 1%포인트가 안 되는 그 물가가 떨어지는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아마 다달이 계절성이 좀 약간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이러다가 다시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도 불러일으키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뭐 B컷 얘기는 쑥 들어가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노동시장이죠. 만약에 노동시장이 당장 이번 주에 나올 8월 고용지표가 한 10만 건 찍히고, 예를 들자면 굉장히 안 좋은 네,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찍히고, 또 다음 달도 뭐 한 9만 5천 건이 찍힌다든가 이러면 지금 50bp 인하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저는 없다라는 거죠. 미국 고용은 그렇게 빨리 식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식을 것이고, 어제 뭐 건설 지출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주택 시장도 그렇게 빨리 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또 고용 시장에서 촉발되는 소비의 어떤 견고함, 이런 것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조금 과도한 대응을 막게 하는 그러한, 뭐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사실은 그렇죠. 경기가 좀 천천히 식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제일 싫어하고 오늘도 주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뭐 겉으로야 뭐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졌지만 경기가 경착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박사님의 판단은, 박사님 현재 예상은 그걸 이제 그 말씀을, 그러니까 50pp까지 갈 일은 정말 고용시장이 완전히 뭐 크게 폭락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얘기를 한꺼풀 뒤집어서 저는 이해되는 거는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아직도 좀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좀 되는군요. 네, 살짝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뭐 너무 통화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총통화 광의의 M2라고 그러죠. M2가 지금 고점 대비 1조 달러밖에 안 줄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연준도 그렇습니다만은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40%가 아직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물가를 쉽게 떨어뜨릴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숨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5.5%까지 금리를 단기간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런 자산 거품은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유동성이 거의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물가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디스인플레이션을 다 내줄 정도의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을 지나서 디플레이션으로, 그렇죠.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속도를 저지하는 그런 유동성의 역할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창용 총재의 고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를 내리고 싶어 죽겠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온통 압박을 하는데, 부동산 상황 보면은 그렇게 내렸다가 나중에 온갖 욕은 다 혼자 뒤집었을 것 같다라는 부담감, 그 때문에 지금 심지어 그래서 이제 교육종 얘기까지 꺼내 들었던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25p 얘기를 좀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박사님께서 보시는 이제 판단이시고, 개인적인 50pp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그게 걱정이 됐든 뭐 실제로 그거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저가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50pp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2001년과 2008년 금리 인하 때는 그 이머전시 컷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뭐 과도한 자산 시장의 폭락으로 촉발됐기 때문에 뭐 좌고우면할 게 아니고 바로 그냥 50bp로 시작했죠. 첫 금리 인하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버블 붕괴라든지 또 팬데믹 때라든지 이런 때 나타나는 이제 경기 침체이기 때 경기 침체가 바로 오면서 내리는 연준의 행태였고요. 지금은 조금 보험성이 나고 앞으로 경기 침체를 조금 완만하게 부드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내리는 그러한 보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가 50bp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가 터져야 됩니다. 무슨 지난번 SBC 은행 같은 것들이 터진든지 고용 시장이 바로 망가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뭔가 사고가 터져야 됩니다. 그거는 주식 시장의 악재죠. 그럼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까지 보시는 건 아니고, 그
팬데믹 때 이제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사실은 팬데믹은 수요 부진 쪽보다는 공급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부분에 때문에 이제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해서 그 어떤 기업의 이런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럼 이번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성격이 수요 부진에 따른, 그러니까 경기 침체 말씀하신 대로 보험적 성격인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어떤 금리 인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적절한 판단이 될지 싶다라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각에서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부분 때문인 사실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50bp를 인하하는 게 맞다. 이제 네. 그런 게 조금 50bp 인하의 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뭐 사실 경제라는 게 보는 관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가령 사후적으로 미국 전미경제협회에서 미국 경제의 침체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정의할 때 다달이 나타나는 지표와 분기 지표 한 8개를 참고를 하는데, 이게 8개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뭐 고용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8개 이상이 역성장해야 경기 침체로 얘기를 나중에 진단을 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2024년 9월이 경기 침체 시작이었어. 내지는 뭐 이미 6월 달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어. 이렇게 정의할 가능성이 저는 한 2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좀 보험적인 보험성이나 성격이다. 경기 침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자산시장이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괴멸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령 2019년 7월 같은 경우에도 25bp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물론 네네네. 그 끝에는 이제 팬데믹이 왔었지만, 그렇죠. 그때도 2번 인하할 때까지 한 4번 인하할 때까지 100bp 인하할 때까지 S&P 500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2019년 팬데믹 직전까지. 그때는 연준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뭐 팬데믹이야 칭찬해 뭐 준 연준이 거군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무튼 이런 선제적 금리 인하가 2019년 100bp 인하를 가져왔고, 그때 주가는 10% 이상 S&P 500 기준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는 부분들의 8월 초반, 그다음에 뭐 오늘을 가지고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 이른 것 같긴 합니다만,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경기가, 미국 경기가 경착륙해서 주가가 뭐 15% 20% 이렇게 폭락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은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8월 5일 날 있었던 그 늑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늑대가 안 왔죠. 이번에도 늑대와 소년 게임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걸 한두 번 거치고 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늑대에 대해서 되게 조금 그 무감각해지겠죠. 그래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는데도 안 올 거야 사람들은. 그때는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데도 네. 불구하고 조금 경각심을 잃지 않을까. 이번에도 늑대와 소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제가 시장이 가파르게 급락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연준의 어떤 이런 정책적 판단들이 비교적 잘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는 이제 시기에는 피벗은 이제 도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도 뭔가 변화를 구조적으로 줘야 될 시기가 됐다는 얘기고, 흔한 말로 뭐 건설이니 뭐니 이런 쪽에 뭐 금융이 이렇게 금리 인하 수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주 중심에서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나 이런 데는 수요는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장률이 조금 둔화될 뿐이지 계속 뭐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도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안전자산 비중을 저는 높이는 시기라고 된다. 생각하고요.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왔지만 경기 확장의 호황의 끝물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당연히 현금 비중을 높이고 레버리지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고 채권 비중을 높이고 금 비중을 높이고 금 비중.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식 비중을 낮추지만 뭐 현실적으로 제로를 만들 수 없다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뭐 좀 손실이 난 종목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등시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IT, 성장주, 혁신 성장주 이러한 그 고 PER주에서
배당주, 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내리면 원래는 안 좋은데 지금은 채권 평가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손실이 줄어드는 금융주라든지 거죠, 미국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좀 가치주 개념에서 좀 금융주고요, 은행주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금리 하락의 수혜주 쪽으로 조금 도망가기 시작하는 그런 그 기간이 지금 9월, 10월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대가들도 비슷하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필수 소비재라든가 금융주, 뭐 건설주 이런 쪽, 부동산주 이런 쪽들을 많이 사더군요. 결국 이제 점수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뭔가 피벗을 해서 뭔가 과도기 때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 전략을 맞습니다. 짤 수밖에 네, 없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만재 박사님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 상황, 특히 고용지표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금리나 수준 부분, 그다음에 투자 전략을 이런 금리 인하기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샤넬백 압구정 건물 마이클 조던 카드 갖고 싶어? 이제 조각으로 투자해. 피트 오빠 계정의 돈페리뇽 한 병 키비오입니다. 자, 벌써 어떤 기사 타이틀이 이런 약세장엔 토큰 증권 관련주 벌써 하나 올렸더라고요. 누가. 그렇죠? 그리고 오늘 토큰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다 보니까 지금 어뷰징 기사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되게 시의적절하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지금 STO 관련해서 지금 뭐 회의가 또 열리고 있거든요. 설명회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 된다. 자, 이 조각 투자가 만약 이게 활성화하게 된다면은 저도 처음에는 약간 망설일 것 같지만 좀 주식이란 위험 자산에서 조금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보세요. 부동산 지금 다 고점 돌파해서 가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약간 뭐 조금 빠지는 거를 기회로 해서 사자. 근데 그 부동산이 그렇게 돼요, 주식처럼? 부동산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꽤 많은 기간에 금액 자체도 큰데 그걸 뭐 주식처럼 살짝 내려가는 구간에 그걸 기다렸다가 살 수 있어요? 그 언덕에서 팔고 사고 이걸 할 수가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다 저거 숨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부동산은 굉장히 쉼표가 굉장히 띄엄띄엄이 크고 호흡이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작아요. 만약에 부동산을 주식처럼 그 주식 가격처럼 살 수 있다면 안정성은 그대로 가면서 한마디로 그거죠.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부동산 사네. 물론 또 그걸 가지고 그러는 사람은 있어요. 야, 커피 한 잔 가격 부동산 가져가지고 뭐 그 간에 기별이냐 가냐?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뭐 커피 한 잔 값 아메리카노 4,300원인가요? 이제 스타벅스 4,300원 아껴가지고 뭐 4,300원어치 뭐 원데일리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 10% 올라봐야 430원인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야,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조각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미술품은 또 어때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저거
저거 내 똥 싼 기저귀 차고 다니는 내 애기가 끄적거리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데 그런 게 몇백억 하잖아요. 미술의 세계는 또 굉장히 틀려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조각품을 뭐 집에다가 걸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 몇백억짜리 어떻게 걸어놔요? 그 미술품의 조각의 일부를 사가지고 그 가치가 오르면 내가 그 조각의 일부에 투자를 가져간다. 보면 미술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처럼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얘네들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자산 배분을 만약에 한다면 오늘같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폭락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똑같이 폭락하진 않거든요. 그 미술품 가격이 갑자기 무슨 오늘 SK 하이닉스 7% 빠지는 것처럼 갑자기 어제 오늘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산해 놓으면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자, 이거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게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연못소녀일 거예요. 연못소녀. 연못소녀라는 이 작품입니다. 뭐 이걸 또 보고 그럴 수도 있죠. 또. 저거 내 딸이 그린 스케치북에 그린 산리오보다도 지금 못하다. 미술의 세계는 모릅니다, 진짜. 자, 어쨌든 이거 훌륭한 작품이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호박일걸요? 이거 그 인천의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가면은 그 가운데 크게 호박이 있잖아요. 이게 일본의 구사마 아요이 분, 이게 92세이신데 거의 워렌 버핏만큼 사셨어요. 이 작품이 54억 원에 낙찰됐거든요. 야, 이거 54억짜리 어떻게 걸어놓습니까? 근데 이걸 조각 투자로 여기에 일부분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정말 잘라서 산다는 건 아니죠. 이 작품을 작가가 그린 걸 어떻게 잘라요, 가위로. 그게 아니라 조각 투자는 개념이죠. 여기 일본 모퉁이 일부분을 갖는 거예요. 한 1,000원어치. 그러면은 이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가져가는 거죠. 어쨌든 미술 작품을 내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나 여기 구사마 아이오이의 호박 작품이 있다. 뭐 어떤 애는 또 가고 야, 너 어디 있나 거실에 있는 거 빨리 찍어서 보내줘.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친구한테 그러세요. 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뒤로 가보겠습니다. 또 이거는 풍선과 소녀라는 뱅크시가 필명이에요. 진짜 작가 이름은 가려져 있고 뱅크시의 풍선과 소녀인데 소도비 경매에서 15억 원에 낙찰됩니다. 이것도 15억 원 주고 사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또 여기 풍선의 일부분을 사는 거예요, 요만큼을. 그런 게 조각 투자의 개념입니다. 또 뒤로 쭉쭉 가볼게요, 이제. 속도를 높여서. 자, 그리고 이거 이제 건물 투자입니다. 자, 압구정의 커머스 빌딩. 지나가다 이러잖아요. 야, 저런 거 압구정에 건물 하나 있었으면. 저거 사기는 힘들죠, 통째로. 근데 이거 압구정 커머스 빌딩의 일부를 사는 거예요. 여기 뭐 화장실 타일 하나라도 어쨌든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뒤로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거래 가능한 물건이고요. 자, 그리고 그레인 바운더리 빌딩이라고 예쁘게 커피숍 할 수 있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건물입니다. 지금 이것도 거래 가능하고 조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섹터당 3개씩 준비했어요. 네, 섹터당. 서초 GL타워. 서초동 지나가면서 저거 사고 싶다. 뭐 창문 한 쪼가리라도 사고 싶다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8-4. 네, 이거 거래 가능합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죠. 건물도 이렇게 투자 가능하고요. 자, 이제 명품도 마찬가지죠. 야, 샤넬백 사러 갔는데 이거 못 사겠네, 이거. 1,011만 원이거든요. 백 하나에 1,011만 원짜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나 금장 이거 고리 하나만 사면 어떨까? 진짜 고리를 산다는 게 아니라 조각 투자 개념이에요. 이걸 어떻게 뜯습니까? 뜯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2024C 트렌디 뉴 미니 화이트 금장입니다. 자, 이것도 한 조각 1,021원이면 한 조각 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뒤로 또 가보겠습니다. 또 뭘 조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롤렉스. 뭐 남자분들 또 롤렉스 이거 저기 오픈런 하다가 또 안 되면 저기 또 그 있죠, 남대문에 그 차에 가가지고 저기 짝퉁 사시죠? 그 진품을 사는 게 낫죠. 한 조각에 895원에. 그게 낫지 않아요?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렸을 때 진짜 갖고 싶었던, 어렸을 때 동네에 저기 서양 물건 파는 데가 있어요. 서양 잼이랑 이런 거. 거기에서 아주머니가 이 카드를 팔았거든요. 근데 마이클 조던 카드 샀다고 막 자랑하는 애들 너무 부러웠거든요. 마이클 조던 그 데뷔 시절에 1986년 루키 카드를 파는데 이게 샤넬백보다 비싸요. 1,549만 원이 저 카드 한 장에 지금. 저거 사기 힘들지 않아요. 한 조각에 780원에 사는 거예요. 2조각, 3조각도 살 수 있겠죠. 그럼 뭐 마이클 조던의 뭐 땀 한 방울 사는 거겠지만 어쨌든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마이클 조던 카드가 무슨 SK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음원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김원준 씨를 좋아해서 지금 나이가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동안이에요. 모두 잠든 후에를 13,200원에 음원을 살 수 있다. 모두 잠든 후에가 나가면 나갈수록 이 가치가 오르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지혜 응급실. 와, 비싸죠? 74,800원.
이거 남자분들 가면은 무조건 이거 슬픈 눈으로 불러서 여자분들 홀리려고 했다가 삑살이 나는 그 곡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도 사고 싶으면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원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거. 뒤로 가봅시다. 뭐죠? 브레이브걸스. 이게 대박이 났거든요. 브레이브걸스의 이 롤린이 저기 완전히 역주행을 해가지고 군부대에서 열심히 돌다가 대박 났잖아요. 이런 거 만약에 정말 100원에 잡아다가 16만 1,100원이 됐는데 지금 100원이 이렇게 됐어요. 대박이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원이.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음원도 살 수 있고, 자, 소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야, 자식한테 송아지 한 마리 물려줘야지. 야, 우리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은, 야, 그 송아지를 어떻게 받아? 자, 송아지 받을 필요 없어요. 송아지를 투자하면 됩니다. 자, 여기 딱 나오죠. 지금 등지방 두께라던가 냉도 체중, 근내 지방도 근단 면적 해가지고 이렇게 이 소의 특성이 나와요. 그럼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합니다. 이건 계림농장에 있는 1호 상품이거든요. 이 소를 투자하는 겁니다. 송아지죠, 송아지.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다 계림농장 건데 다 특성이 틀려요. 얘는 마블링 유망주랍니다. 마블링이 아주 좋은가 봐요. 이런 거 투자할 수 있고요. 3개씩 준비했으니까. 얘는 지금 저기 등 지방 두께가 아주 탁월하네요. 등 지방 두께가 아주 탁월한 이런 송아지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정말 쉬운 시대가 왔습니다. 굳이 송아지 똥냄새 안 맡아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 조각 플랫폼들 뭐가 있을까? 아까 전에 지금 이런 상품들이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카사코리아가 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부동산 조각으로 파는 회사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트레저러, 샤넬백, 에르메스백, 그 돈페리뇽 이거 롤렉스 시계 팔던데 거기고요. 그다음에 축산 스타키퍼라던가 벤카우라는 회사에서 저런 송아지 팔고 아까 뮤직카우, 핑고 컴퍼니, 링거 스튜디오, 슈박스 이런 데서 그 음원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울 옥션 블루나 태사, 열매 컴퍼니 여기서 아까 그 비싼 미술 작품들 조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 이게 끝이 없습니다. 아까 고가의 자동차도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웹툰이 있죠. 웹툰이 잘 나갈 것 같다. 나중에 정말 저기 넷플릭스에 팔릴 웹툰이 될 것 같다. 그럼 미리 웹툰의 그 저작권을 사는 거예요. 이런 투자도 가능하고요.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열립니다. 지금 열리고 있을 거예요. 김재석 국회의원이 주최를 해가지고 오늘 2시니까 지금 좀 이따 열리거든요. 점심 먹고 딱 열립니다.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주요 그 참석자들 다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국민의 국회의원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그 이전 국회에서 완전 폐기돼 버렸던 법안을 다시 발의를 할 예정이에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저 토큰증권이 법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각 투자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하는 지금 주식, 채권, ELS, DR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정형적 증권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조각 투자의 영역은 비정형적 증권이에요. 그래서 신종 증권이고 우리가 토큰 증권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디지털 그 거래에서 분산 원장에 기재되는 그 부분 때문에 분장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한 것 해서 토큰 증권이라고 쉽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각 투자가 모두 토큰 증권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토큰 증권은 그 기술에 대한 의미를 넣은 명칭입니다. 이게. 조각 투자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조각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는 부분에서 형태에 관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이랑은 완전 다른 비정형적 증권이다. 그다음 조각 투자가 부상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가지가 있는데 분산원장 가상자산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전자지갑에 저걸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게 중요하냐면 복제가 불가능한 거 딱 하나씩밖에 없어. 서명이 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남대문 짝퉁 얘기도 했지만 저기 있는 샤넬백을 샀는데 저게 짝퉁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샤넬에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다. 그거는 저기 복제나 저기를 훼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고 MZ세대의 투자 확대가 있고 국내 조각 투자의 규제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까 카사, 벤카우, 뮤직카우 제가 올려놨던 게 다 거기 거예요. 부동산은 카사 거 올려놨던 거고 제가 아까 송아지 벤카우 거 올려놨던 거고 뮤직카우 아까 여기 음악 저작권 여기 거 올려놨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 20, 30, 40대가 대부분이에요. 여기 벤카우 같은 소는 20, 30대가 거의 절대적인 거고 음악 저작권도 20, 30대가 절대적이에요. 부동산 조각 플랫폼에만 40대가 좀 있지 나머지 2개는 20, 30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지금 5, 60대 비해서는 자산의 규모가 적지만 20, 30대가 이제 주력 소비층으로 떠오르다 보면은
이게 그때로 이제 미래로 흘러가게 되면은 법과 제도가 더 정비돼 가지고 주력 시장으로 떠오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조각 투자의 거래. 그래서 아까 전에 고가의 자산을 1,000원이나 10,000원 단위의 소액 지분으로 나눠서 투자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매력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분산원장 방식의 계좌 관리 허용, 분산원장 방식으로 디지털로 그 서명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커진 거예요. 여기서 딱 이렇게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 기술의 블록체인 기술에 이어서 딱 하나의 그 디지털 자산은 자기 하나의 계정에만 있는 거고 남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여기도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복제나 무슨 짝퉁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신증권이 카사랑 지금 협업했고 미래에셋증권이 링거스튜디오 핑거컴퍼니 서울옥션블루 이렇게 쫙 있고요. 여기 KB증권이 바이시엘 스탠다드 펀더풀 서울옥션블루. 뭐 이 회사들이 다 그겁니다. 아까 전에 웹툰홀이라는 회사가 또 하나증권이랑 아까 웹툰 기반 IP를 사는 회사예요. 여기는 또. 정말 무궁무진하죠. 이게 어디든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으로 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법만 통과되면 돼요. 지금. 김재석 의원이 발의할 법만 통과되면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돈페리뇽. 자, 와인 중에 비싼 거죠. 돈페리뇽 지금 한 병 769만 원입니다. 아, 769만 원 사면 되지. 아니, 이거 굳이 이거를 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나 한 모금만 맛보고 싶다. 아니면은 뭐 여기라도 갖고 싶다. 아, 그럼 이제 549원 가지고 조각으로 사는 거예요. 돈페리뇽. 자, 뒤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또 웃긴 거 하나 준비했는데 옛날에 구구대장 나선호 씨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별놈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 대전 서구에서 이분을 이제 유명해서 모셔서 찍었는데 그 자료함을 낸 거예요. 이게 스케줄 청담이랑 스케줄 성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막 돈페리뇽 마시고 막 약간 MZ세대 그런 문화를 깐 건데 스케줄 성수에서 80만 원짜리 돈페리뇽을 시키는 문신 돼지충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킵해놓을 필요가 없다. 아까 말한 대로 돈페리뇽을 이걸 킵해놓지 말고 내 전자지갑에 돈페리뇽 조각을 킵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페리뇽도 이제 조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듭평. 자, 에르메스 캘리팩 갖고 싶은 여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에르메스 캘리팩을 어떻게 살까? 한 번에 살 수도 있죠. 로또 당첨돼서. 아니면 모아서 돈을 사던가. 아니면 조각 투자를 통해서 에르메스 가치가 오르면서 그 돈으로 진짜 에르메스 핸드백을 사는 이런 재미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해보겠습니다. 에르메스 백, 넌 메고 다녀? 난 전자지갑에 쏙 넣고 다녀.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오늘은 금투세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 금투세 이후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면 될지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얘기 나오는 게 좀 헷갈리는 게 일단 금투세 유예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보안입법 낸다고 민주당 쪽에서 그러던데요? 민주당 쪽이 아니고 이제 저번에 그 인터뷰하셨던 이제 임강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이재명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네. 그분은 이제 뭐랄까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정책위 부의장하고 이래서 일단 한 의원의 이제 개인 입법 예. 추진할 입법 방향이다 이 정도로 보시고 어쨌든 지난주에 있었던 대표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현안은 대폭 완화해서 조금 앉자자라는 의미니까 유해 쪽에 가닥을 잡고 말씀을 주시려나 봅니다. 제가 제 판단에는 이제 유해 쪽으로 이제 나오는 걸로 유해 폐지나 유해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니까 이제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이제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그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증시에 아주 고유한 이 베타 콤플리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반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번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제 지금 장에 대해 갖고 좀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급락하고 있으니까. 예. 8월 초에 그때 이제 그 코스닥 12% 빠지고 이제 거래소 한 8% 정도 빠졌던 이제 대폭락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는 이제 그 저기 프로그램 매매 기계에 의한 좀 과도한 하락이었다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AI 그 버블이 지금 이 붕괴되는 이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그 두 가지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AI 반도체 버블이 붕괴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아주 자신 있기 때문에 제 책에도 적어 놓은 거니까 예, 궁금하시면 이제 도서관 가서 밸류에이션 알면 10배, 밸류에이션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한번 빌려갖고 그 부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진단 원래 잘 안 해주시는데 또 그런 코멘트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예.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네. 지난 일요일 날 이제 한동훈 당대표하고 그 회담에서 이제 네. 모두 발언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정부 시책에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좀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네.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임강형이라든지 진성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부자 감세론을 자꾸 들고 오는 거를 갖고 그렇지 않다.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고 마지막 문단에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는 그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의 비정상적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으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는 건 옳지 않다. 임강현 의원이 어제 낸 이 6개 보완 입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가 문제가 많다는 거를 이제 다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근원부터 고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보완 입법 여기 보시듯이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으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이게 지금 파가 갈리는 거예요. 금투세를 이제 유예하고 다시 손봐서 진행시키자는 파가 있고 반대로 이제 어떻게든 뭐 보완 입법을 하든 하든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금투세를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이제 그 두 파벌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두 파벌 간에 이제 지금 다툼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유예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은 거고요. 여기 그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 이게 지금 가장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네. 보시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예. 증권업계 전산 시스템 준비가 지금 완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법을 통과한다고 해도 그 관련해서 이제 세금을 걷는 방법이 지금 전산이 작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보안입법 6개 해갖고 그러면 내용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언제 합니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다음 한번 보시면 요 관련해갖고 지금 이제 7월 3일 날 이제 증권사 CEO들이 이제 금감원장님하고 만나서 이거 지금 어렵다. 금투세. 올해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폐지나 유예나 해달라고 이제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8월 8일 날 이제 자산운용사 CEO분들이 또 만나서 금투세는 좀 폐지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실제로 지금 여의도에 이제 실무 쪽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는 이거 다 관련해서 지금 손 놓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고 다음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붉은 용님이라고 제가 그 한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네. 이제 실무자예요. 네.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 요건이 엉망이고 내가 지금 펀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죽겠어요 살려줘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펀드 안에 이제 지금 삼전 SK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펀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삼전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국내 주식이니까 1그룹이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해외 주식이니까 해외 ETF니까 2그룹이에요. 이 경우에 그러면 세금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시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통과되면 이거는 뭐 엄청난 혼란과 이제 뭐 금융시장의 대붕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어려울 거다는 거고 그 내용을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모두에 네. 이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저 이제 사항을 알고 있는 거니까 다음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갤러리에서 금투세는 엄청 대충 만든 법이라 폐지가 시급하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증권사 쪽에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네. 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채권 문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채권에서 이제 15.4% 과세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지금 통과되면은 채권 시장이 아예 좀 붕괴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 관련해 갖고 이제 이거 보완 입법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채권 쪽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RP라든지 CMA라든지 그다음에 CMA도 기본은 RP형이지만 MMF, MMW, 발행어음 뭐 다양하게 종류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다 지금 금투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 갖고 손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해 갖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손봐야 되지. 그냥 이제 지금 인간이 하듯이 6개 보완 입법 통과시켜서 이게 해결된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유예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유예나 그다음에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치가 움직일 거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생각해 볼 부분을 짚어주시려고 하죠. 예. 예. 요거 이제 금투세의 빼따꼼뿔리 현상이라고 해서 예. 이제 빼따꼼뿔리라는 거를 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그 프랑스 쪽을 이제 주로 그 무대로 해서 이제 활동했던 이제 유명한 투자자인데 그분이 이제 빼따꼼뿔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재료 소멸, 기정사실화, 재료 반영, 선반영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종목이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한참 오르다가 그게 딱 실현이 되면 주가가 상승을 멈추고 떨어지는 현상. 최근에 뭐 어떤 현상이 있었죠? 8월 28일 날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 발표한 그 무렵부터 지금 AI 거품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빼따꼼뿔 현상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거를 이 근거로 봤을 때 일각에서 아직 도입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그쪽의 논리인데 이거 반박을 하실 수 있는 논리가 빼따꼼뿔리라는 그렇죠. 거죠? 이미 다 미리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진성준 의장이 금투세 도입 의지를 이제 내비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고 실제로 이제 지난 한 4월 이후에 보면은 이게 명확해요.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금투세가 뭐 지금 아마 대충 한 50% 정도는 반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50% 이상은 지금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미리 지금 선반영 다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선반영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금투세가 뭐 강행해갖고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 낙폭이 이미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짧고 이제 급하게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요 밑에 보시면 공포감에 휩싸여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그 공포감이 뭔가 반영이 되거나 실제로 공포감이 그것보다 덜할 때 주가가 하락을 멈추는 현상이 대표적인 빼따꼼뿔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러면은 빼따꼼뿔리 현상에 의해서 주가는 날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이 금투세 관련해서 빼따꼼뿔리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세계 증시 상승장 속에 이제 한국 증시가 소외되는 특히 코스닥이 소외되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래 대감이 지금 급감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들이 금투세가 무서워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지 않고 관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특히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일수록 낙폭이 과다되는 현상이 지금 목격되고 있는 게 이게 다 이제 빼따꼼뿔리 현상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거를 이제 나스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인데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 1일 무렵이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고 4월 1일 무렵이면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압승해서 금투세가 이제 내년에 시행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면 4월 1일부터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8%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코스닥은 4월 이후에
오히려 16%가 떨어졌어요. 이유는 뭐죠? 금투세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미리 반영. 선반영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거래량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특히 코스닥의 경우가 심각한데 7월 26일과 7월 29일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이 5조 6천억, 29일 5조 3천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7월 26일에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얼마였냐면 26조였습니다. 5분 1초만 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올해 최고 1일 거래 대금이 2월 23일에 14조 8천억이었는데 예. 이거에 비해서도 지금 3분 1초만 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월 평균으로 보면은 4월 이후에 지금 한 40% 정도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명백히 이 금투세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 임강현 의원이 그 금투세 이제 보안 입법 얘기하자마자 이제 2시 23분인가 그때부터 수직 낙하했잖아요. 아니 빤한 거를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면 피곤하죠 서로.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가님이랑 예, 메타코플이라는 이런 용어의 정의를 알아내면서 예. 확실히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도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베타콤플 현상에 의해 갖고 선반영돼서 떨어졌던 부분이 이게 이제 금투세가 폐지나 유예가 되면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미리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금투세 폐지하고 유예할 경우에 증시가 올라갈 텐데 아마 올라가는 종목이 좀 달라질 겁니다. 네. 어떤 주식이 오를까 하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로 그거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로 이제 개인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이 더 좋을 겁니다. 네.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강할 가능성이 많고요.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좋을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장기 조정을 했다든지 장기 조정을 하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 개인들이 투자할 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건설업종, 게임이라든지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제 1S 3인방 같은 경우가 이제 다 그런 맥락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플러스에서 이제 업황이 회복되고 저평가 매력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될 때, 폐지나 유예가 될 때 이게 밸류업 패키지하고 같이 통과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국 증시를 살리는 그 하나의 방법 정책 중에 하나로 지금 금투세 폐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패키지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 패키지에 이제 기업 승계 관련된 상속세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이제 같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관련해 갖고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장 보시면 이 코스닥이 4월 이후에 이제 16% 하락했잖아요. 낙폭이 큰 거고 그에 비해서 거래소는 뒷장 보시면 다음 장 네. 거래소는 4월 이후에 3%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명백하게 이제 이 금투세가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좀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4월 이후에 3%밖에 안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16%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다음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이 금투세 관련해 갖고 제일 좀 피해를 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1등 종목이니까 4월 이후에 지금 38% 지금 하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쪽이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건설주의 지금 대표 주자격인 이제 현대산업개발인데 요거는 월봉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2019년부터 해서 보면 코로나 버블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도에 이제 다 같이 많이 올라갈 때에도 네. 건설주는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장기 소외됐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갔고 24년 1월부터 이제 최저 9,290원부터 보면은 지금 25,950원까지 지금 한 150% 정도 저점에서 상승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건설주가 서서히 지금 이제 랠리를 하고 네. 있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다음 장 보시면 전기차 얘기 좀 이제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각광을 좀 다시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이동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얘기들이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저점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예고, 현대차 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 두 자릿수 돌파 등 복합적인 호재가 조금씩 이제 좀 등장하면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몰리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삼성 SDI하고 이제 GM하고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27기가와트시 인디애나주 이제에서 건설하는 건데, 그 27기가와트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27기가와트시면 막연하게 큰가?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저게 매출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지 이런 거는 별로 계산 안 해보시거든요.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예. 1기가와트시는 이제 100만 킬로와트시이고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전기차 한 60킬로와트시 한 대당 들어가고요. 네. 100킬로와트시면은 상당히 좀 차가 큰 차입니다. 이제 EV9급이 100킬로와트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100킬로와트시급 차량 27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된다는 거고요. 네. 저게 매해 매출이 발생하겠죠. 보통 이제 그 EV9 쪽에 정도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는 대당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곱하기 27만 원 하면은 27만 대 하면은 저게 8조 1천억입니다. 삼성 SDI가 저거 완성되면은 8조 1천억의 신규 매출이 생긴다는 거예요. 23년도 삼성 SDI 매출의 36% 해당되고요. 저기에 이제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들어가거든요. 저게 이제 8조 1천억에 보통 보면은 이제 양극재는 배터리 가격의 한 40% 정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한 3조 2천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그거는 작년 에코프로 BM의 매출의 47%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게 끝이 아니고 GM이 저건 27만 대잖아요. 네.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뭐 35년, 40년 되면은 이제 GM이 한 해 800만 대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800만 대가 전기차로 다 바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800만 대 곱하기 2천만 원에서 160조 원의 매출이 GM 이 전기차로부터 나오고, 지금 현재 GM 배터리는 K 배터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다 갈라먹는. 거기에 양극재는 또 40%인 64조 원의 매출이 기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래 성장성은 사실 보장돼 있는 거예요.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얘기하고 뭐 캐즈미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이제 그런 거고요. 예. 네, 수치로 확인을 조금 해주셨고. 다음 예상 한번 수치로.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뒷장에 보시면 요게 그 P3라고 이제 각형 배터리 이제 신규로 만든 신형 각형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네. 저기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시간 관계상. 저게 이제 P3 그 각형 배터리 삼성 SDI가 이제 발표한 저거고요. 저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P5 각형 배터리보다 한 단계 진화한 제품이고, 이 양극 P6가요? P6 P6가 네. 니켈 비중을 기존 88%에서 91%로 이제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에 실리콘 이제 기술을 이제 해서 가격은 낮추고 품질을 높인, 그러면서 이제 삼성 SDI가 저 이제 신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GM하고도 신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먼저 했고, 그다음에 스탠티스하고도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삼성 SDI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갖고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제품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삼성 SDI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주가는 지난 뭐 2, 3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새롭게 개인들이 투자할 때는 저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딱 좋은 그런 이제 구조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옛날에 제가 이제 배터리 IC 8대 종목 할 때 삼성 SDI를 뺐던 거는, 그때는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의 대략 뭐 60%, 50%, 60% 막 이랬어요. 그거는 좀 제가 봐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고, 네. 제 생각에는 아마 20%에서 25% 정도 선에 가야 삼성 SDI가 좀 이제 적정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떨어지고 SDI 떨어지고 SDI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그 시가총액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총의 27% 정도 해당되고 있고요. 밑에 이제 실적 나와 있는데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2대12에 이제 이지혜 기자님이 이지혜 뷰에서 삼성 SDI가 지금 위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이제 많이 늘리고 있다. 이제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전기차 그 회사들로부터
이제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SDI도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그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LG화학이 되게 싸다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ELS 3인방 중에서도.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LG 대주주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LG 대주주들이 주식회사 LG에서 LG전자, LG화학의 주식을 매입하겠다. 이제 LG화학을 3천억, LG전자를 이제 2천억 사기로 지금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코로나 이제 버블 2020년 당시에 동학개미운동 동참한 정의선 현대차 주식 대거 매입해서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께서 사재를 털어갖고 대략 한 190억 정도를 현대차 현대모비스 사신 적이 있어요. 이때 현대차 주가가 68,900원, 현대모비스 주가가 133,500원이었는데,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현대차 사신 조 무렵이고요. 네. 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현대차가. 다음 장 보시면 이게 현대모비스인데 마찬가지로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상황이 아닌가, 좀 이제 괜찮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이 아주 투자에 대한 좋은 또 특별한 관점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고 최근 시장 상황 쭉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불확실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좀 이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자본 규모를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큰 손. 대표적으로 좀 국민연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국민연금이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앵커 브리핑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의 지분 변화가 크게 나타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아예 신규 매수를 10%가 넘게 했고요.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다 건설주죠. 지분을 추가로 2%, 1%포인트 이상 이렇게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LS일렉트릭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에서 약 0.7%포인트 정도 지분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판 거죠. 이 내용을 좀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금리나 수혜주,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건설업종. 조금 전에 박순혁 작가도 이 건설 쪽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건설업 지수를 보시면 대단히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뭐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기는 힘들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8월 5일 이 소위 말하는 블랙 먼데이 때부터의 반등 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같이 떨어졌고 올라가는 반등 폭이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이 수치상으로 좀 넘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반등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건설업종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건설업 지수 중에서 대표적인 두 종목,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연금이 추가로 지분을 늘린 두 종목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부터 보죠. 아까 건설업 지수보다 더 반등폭이 크죠? 확실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앞에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바닥을 기다가 반등을 7월 중에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역시 금리나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로 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설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일이 늘어난다. 수익을 늘어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확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가 혼용이 되면서 혼합이 되면서 건설주고 특히 이제 GS건설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 더 보죠. 그래서 GS건설의 목표가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증권이 12.5% 올렸고 미래에셋증권도 16.7%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GS건설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죠. 영업 손실이 났었는데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이 붕괴 사고. 그래서 이제 GS건설이 순살 아파트를 만드는 이런 오명까지 뒤집어섰던 그런 건설회사였는데 올 들어서는 한 3,900억 가까이 영업 이익을 기록해서 영업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HD 현대건설도 한번 같이 현대산업개발도 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주가도 아까 GS건설보다는 조금 덜한 분위기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8월 초에 급격하게 하락했다가도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모습이고 앞서 HD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역시 바닥을 기다가 7월부터 좀 똑같은 이유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수준 한번 보죠. KB증권 16.7% 올려서 38,500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 올렸고요. 하나증권은 무려 목표가를 40%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35,000원까지 전보다 10,000원이나 좀 목표 주가를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첫 번째 금리 인하 수혜, 두 번째 지금 건설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그를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주는 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전에도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 에크만이라든가 드러켄밀러 같은 미국의 투자 대가들도 이 금리나 수혜가 결국 부동산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캐나다 부동산 회사라든가 미국에 있는 아파트 임대업 하는 회사의 지분을 대거 매수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 지금 미국에서도 투자 대가들이 부동산 관련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런 결과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반면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죠. CJ 대한통운도 좀 빨리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주가는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상반기에 한번 크게 반등을 했다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근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10%가 넘게 좀 추가로 새로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수급적으로 큰 손이 하나 좀 달려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국민연금이 많이 샀던 이유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유통계 특히 이제 이커머스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한 좀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의 알테시까지 달려들다 보니 정말 이제는 뭐 몇백 원 단위, 몇 원 단위까지 이제 이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금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통 쪽. 이 배송 쪽을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건데 그 아웃소싱의 효과를 이 대한통운이 지금 최근에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랑 배송 계약도 다시 맺었고 지난 7월에는 신세계 G마켓에 배송을 맡기로 해서 특히 이제 해외 쪽 배송 물량까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CJ 대한통운의 호재가 되고 있는 건데 아직 보시면 주가는 크게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런 호재들 이런 두 가지 어떤 호재적 측면에서 이제 대한통운의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상황도 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하고 LS 일렉트릭 지분을 줄였던 종목들을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주가 보면은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좀 반등을 하는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좀 약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아직 수익률이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LS 일렉트릭도 볼까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신고가를 이제 만들었다가 어제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 설비주 또 전선주 그다음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죠. 수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부담도 있고 또 하나 이 전력 설비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이 성장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회사들 보면 국민연금이 팔았던 이유도 결국은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현상 유지 쪽이다. 이걸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이제는 이 전력 설비나 전선 쪽, 뭐 화장품 쪽에 펀더멘탈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옥석 가리기에 나설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양 지수는 2%대 약세권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기다리면서 네. 옥석 가리기 말씀을 주셨는데 나만의 전략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어떨까 네. 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